로슈프코, 냉철한 통찰의 거울, 잠언집의 대가. 프랑수아 드 라 로슈프코는 17세기 프랑스의 귀족이자 작가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소적인 시각으로 인간 본성을 꿰뚫어본 잠언집의 대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잠언집은 인간의 허영심, 자기기만, 위선 등을 예리하게 풍자하며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는 라 로슈프코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잠언이 남긴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13년 프랑스 파리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라 로슈프코는 어린 시절부터 궁정 생활을 경험하며 귀족 사회의 화려함과 어두운 이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군인으로 활약하며 정치적 음모와 권력 투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프롱드의 난에 가담하여 궁정과 대립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은퇴하여 저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라 로슈프코의 대표작 잠언집은 1665년 처음 출판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치며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500여 개의 짧고 간결한 잠언이 담겨 있으며 인간의 허영심, 자기기만, 위선, 질투, 이기심 등을 예리하게 풍자하고 비판합니다. 라 로슈프코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인 행위조차도 숨겨진 이기심의 발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 로슈프코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간결함입니다. 그는 짧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인간 본성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또한 냉소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때로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미덕은 종종 위장된 악덕일 뿐이다 라는 잠언은 인간의 선행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 로슈프코의 잠언집은 출간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잠언은 파스칼, 니체, 쇼펜하우어 등 후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 로슈프코는 17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잠언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라 로슈프코는 냉철한 시선으로 인간의 허영심과 자기기만을 꼬집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드 라 로슈프코, 공작의 잠언과 성찰. 라 로슈프코는 낙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1650년대 중년의 나이에 잠언과 성찰을 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을 지닌 궁정 대신이었다. 그러나 라 로슈프코는 반란죄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파탄했고 그의 가문은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전도유망하던 장래마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공작이란 직위를 빼앗기고 파리에서 추방당했다. 라 로슈프코는 6년 동안 3차례 이상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시력을 거의 잃은 지경이었고 그 후로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가문 중 하나이던 라 로슈프코 가문에서 5대 프랑스와 백작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프롱드의 난에서 완패한 후 그는 과거의 동료 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라 로슈프코는 이런 심정을 다음과 같이 냉소적인 아포리즘을 표현했다. 가장 절친한 친구가 공경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1656년 왕의 윤허를 받아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라 로슈프코의 시대는 이미 끝난 뒤였다. 광기 어린 열망과 계획이 실패로 끝났고 젊은 시절에 품었던 낭만과 명예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는 스스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4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라 로슈프코는 삶에 완전히 지친 듯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인은 좋은 충고를 해주고 싶어한다. 더 이상 나쁜 전례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서 노인은 위안을 찾는다. 한편 파리에서는 기교와 궤변의 살롱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1650년대 후반 귀족 부인이나 돈 많은 부인은 앞타투어 살롱을 운영하며 저녁이면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삶과 사랑과 문학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손님들은 음악을 듣고 즉흥시를 짓거나 어떤 인물의 특징을 간결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문학적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살롱 중 하나는 사블레 후작 부인 마들렌 드 수브레의 살롱이었고 라 로슈프코는 이 살롱의 스타였다. 사블레 부인은 평생 동안 두 가지를 지극히 사랑했다.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문학이었다. 그녀의 살롱에 초대된 손님들은 이 두 가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사블레 부인은 지적이었고 뛰어난 요리사였으며 아포리스트이기도 했다. 라 로슈프코와 사블레 부인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라 로슈프코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아포리즘을 만들어갔다. 라 로슈프코의 간결하면서도 신랄한 아포리즘을 모은 잠언과 성찰은 사블레 부인의 살롱에 드나들던 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성되었다.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자기의 기준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자존심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숭배자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행운이 허락하면 우리를 타인에 대한 폭군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라 로슈프코의 자존심은 훨씬 어둡고 복잡하며 음침한 감정이다. 누구도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자랑스레 내세우는 미덕마저도 이 사악한 감정에 얼룩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겸손이라고 해도 진정한 겸양이 아니라 칭찬을 끌어내려는 영리한 계략일 수 있다. 칭찬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속에는 다시 칭찬을 받으려는 속셈이 감춰져 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더 큰 칭찬을 되돌려받기 위한 계약금일 뿐이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을 되돌려받기 위함이다. 충절과 우정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잠재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한 차가운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공경에 빠진 친구나 가족을 도우려는 것일까? 그들을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 아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우리 자신의 불행을 비춰보는 감정의 표현이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경계하는 마음인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은 언젠가 되돌려받기 위한 선행인 셈이다. 그럼 왜 우리는 절약을 칭찬하고 거칠애를 경멸할까? 검약한 자세가 원래부터 좋아서?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성공한 때의 겸양은 무절제에서 비롯되는 경멸이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라 로스푸코가 1665년 잠언과 성찰을 발표하자 처절한 냉소주의에 젖은 아포리즘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인간의 마음을 발가벗긴 잠언에 극렬히 항의하는 이유는 그들의 진심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